여러분들하고 손해평가사 1차 제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을 강의하게 될 손송훈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손해평가사 강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OT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손해평가사는요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1차에서는요 보면 과목이 상법, 제2과목은 농업 재보험법이라고 합니다. 제3과목은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25문항, 25문항씩에서 총 75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 중에서 시간은요 90분 정도 줍니다. 90분은요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90분 정도 주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은 충분합니다. 가서 보면은요. 그리고 거기에도 그런데 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과목당 꽈락은 보면 25문항이니까 한 문제당 4점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각 과목당 10문제씩은 꼭 맞춰야 합격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9개를 맞췄는데요. 그러면 한 과목당 그럼 무조건 합격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각 과목당 10문제씩을 맞춰야 한답니다. 그리고 평균 해가지고 10문제 이상 맞췄으면은요, 이걸 15문제 맞추고 15문제 골고루 45문제를 맞추면 60점이 나옵니다. 평균. 그런데 저는요, 이걸 갖다가 20문제에 맞춰버렸어. 내가 쉬우니까. 그리고 이것도 못 한다고 이것은 15문제에 맞췄어. 그리고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은 내가 좀 어려워. 그래서 10문제만 맞췄어. 그럽니다. 그래도 평균, 꽈락은 넘었잖아요. 그러죠? 꽈락은 넘었으니까 여기에서 평균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이 소리죠. 이게 10문제만 맞췄어도 60점 이상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을 볼 때 100점 만점을 가지고 자격증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회사 경쟁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도 상대방보다 점수가 하나라도 높아야만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자격증, 손해평가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60점 이상만 맞으면은 합격을 시켜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실 때 100점 만점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60점 이상, 꽈락 없이 60점 이상 획득하는데 목표를 두셔야 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은요,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많이 올려놓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다는 과목은요, 꽈락만 면하시고, 그리고 나서 꽈락 이상에서 최대한 득점을 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학과시험, 그러니까 절대평가고 상대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손해평가사는 절대평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따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운전면허 학과 1차 시험에서 내가 100점 맞으나 아니면은 내가 70점 이상 맞추면 된다 그랬대. 70점 이상 맞추나 똑같이 합격을 시켜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상법이나 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또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보았으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요, 암기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갖고 그대로 가서 시험에 답만 하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상법하고 보험법 같은 경우에는요, 손해평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쉽게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 꽈락 도면 고득점을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재배학이나 원예작물학을 해서 보니까는
재배학이라는 것은 작물을 재배하는 학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글로 풀어놨습니다. 용어도 생소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초과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용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답이 달라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배하기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또 꽈락 나왔어요. 그럽니다. 예를 들면 합격률이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격을 못하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 꽈락이 어디서 재배하고 온해작물학에서 나와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온해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100점 만점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열문항은 맞춰내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열문항 이상을 꽈락을 면하고 그리고 우리도 보탬이 되는 15문항 이상은 맞히게 만들어 놓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는 몰라서, 하나는 실수해서, 그리고 하나는 어쩌다가 그래서 목표를 18문제로 딱 해서 잡아 놓으시면은요, 우리가 몇 점 갑니다. 72점 수준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꽈락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꽈락은요 상상을 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농학에 30년 이상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전국에 돌아다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저하고 공부하시면은요, 필요한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반복학습을 하시고 하시면은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OT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OT는 이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배학 제3과목 재배학 및 온해작물학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제1장을 보니까는요, 1장에 재배의 기용과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배의 기용과 발달이라는 게 또 재배란 뭐냐 이 소리입니다. 사람이 경지를 활용해 작물을 길러 수확하여 마지막 재배에 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목적은 소득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은요, 우리가 소득이 뭐니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 소리죠. 그러면 행위로 여기서 작물이란 사람이 하려고 할 목적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그러면은 재배 대상이 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작물이 되겠죠. 재배 대상이. 그러면은 재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잡초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이러한 작물을 시설이나 토양에 씨앗을 뿌리고 관리 및 수확하는 일이 재배이다 그럽니다. 근데 재배 뜻은요, 여러분들이 정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배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소리죠. 유기적 생명체를 다룬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봐볼까요? 농민의 가장 중요한 심성은 뭐일까요? 그랬습니다. 1번 애정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작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농업을 하시는 분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애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요. 정직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땅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생명체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죠. 그리고 토지를 생산수단 겁니다. 생산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땅이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할까요? 자본생산수단이 있어요. 자본생산수단.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 노동,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작물을 재배하려면 땅이 일단 있어야 하고 그 땅에다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생산수단입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소리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여기를 갖다가 수확량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수확량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필요, 시비, 투자량이라 그래 봅시다. 시비 그럽니다. 투자량. 그러면은 초기에는요. 이렇게 곡선이 이런 식으로 최정점에 가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는 체증의 영역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요. 최정점에서는 체감의 영역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체증의 영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농사를 잘 지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또는 우리가 벼 한 포기만 심어놓고 거기다가 비료를 돈대로 많이 넣은 사람은 많이 수확이 되겠죠. 우리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 가다가 비료를 과다 사용을 하더라도 더 이상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최정점에 되면 수확량이 감소한다는 법칙이 수확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럽니다. 자연의 영향, 농사는 누가 지어준다? 하늘이 지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상재해라는 것이 있죠. 그 기상재해가 없었을 때 농사가 잘 된다 이 소리입니다. 생산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 소리는요. 우리가 만약에 공산품 같은 경우는 지우개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100개를 납품하셔주세요. 그러면은요, 오늘 저녁에 작업을 해서도 100개를 바로 찍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농작물은요, 어떤 식물 같은 경우에 작물은요, 파종부터 시작해서 목적하는 수확물을 얻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이요, 과다 생산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죄에 의해서 부족해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김장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김장 무 배추 어쩔 때는 금치가 됐다 이런 소리도 나서 생산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고 분업적으로 생산하기 어렵다. 이 소리는 뭘까요? 우리가 공산품을 생산을 했을 때 만약에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바퀴만 조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퀴만 조립을 하면 되고 어떤 분은 핸들만 조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일부만 조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분업적으로 하나를 마칠 수 있는데 농업은요. 내가 농가리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약만 하고 어떤 사람은 비료만 주고 어떤 사람은 탈곡 수확만 한다. 이런 소리죠. 그렇게 분업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한 사람이 논도 갈고 모도 심고 비료도 살포하고 그리고 수확 작업도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본회전이 느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노동 수요가 연중불변화 농한기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재배 결과 얻어지는 농산물의 변질이 쉽고 가격 변동도 심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부피가 크더라 이 소리죠. 그리고 수확한 당시에 수분 함량이 많더라.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 중량이 또는 용적이 크기 부피가 많아 수송비가 많이 소요되더라. 생산이 소규모이고 분산적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중간상인의 역할이 크더라. 중간상인이요, 징집을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저기 가서 저기는 배추가 많이 나오는 거, 무가 많이 나오는 거, 또는 마늘이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곳에서 중간상인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들입니다. 소비면에서 농산물은 공산물에 비하여 수요 탄력성이 작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급 탄력성도 작더라 이들입니다. 그러면 다음중 재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하는 부분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비면에서 공산물의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공급의 탄력성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그래서 이걸 수요 공급 탄력성이라 그럽니다.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가격에 대한 탄력성. 그러면은 이것이 공산품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농산물은요, 그 반응을 알 수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재배의 특징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특징을 봐두고 그러면 다음 중 재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그럽니다. 설명으로 요렇게 나오겠죠. EX 그럽니다. 옳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한 문제는 봐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작물의 개념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작물의 개념적으로 보면은요,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작물의 개념을 보면 작물은 식물 중에서 지구상에 많은 식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식량이나 생활에 필요한 재료로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뭐라고? 이용성이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즉 인간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재배 대상이 되는 것은 작물 그러죠. 인간의 재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잡초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잡초하고 작물의 뜻이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 작물의 특징 여기다가 딱 EX 그래 봅시다. 작물의 특징으로 그럽니다. 또 옳지 않는 것, 옳은 것 그러겠죠. 작물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그럽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그러면 이용성이라는 것은요, 주식이나 보조 식량으로 이용하면은요, 식용작물 그럽니다. 그리고 상품의 원료로 이용하면 경제성이 높아서 상품의 원료로 이용하면은요, 공해작물 그럽니다. 사람의 재배 대상에 되어 있는 식물로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물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용성과 경제성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니까 봐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로 작물은 이용 부위가 재배 목적으로 특수하면 일종의 기형식물 여기다가 딱 밑줄해 주십시오. 일종의 기형식물. 예를 들면은요, 일종의 기형식물이라면은요, 조라는 우리가 식량작물이 있습니다. 좁쌀이라 그러죠. 그거의 원종은 뭐냐 이 소리입니다. 강아지풀이라고 합니다. 강아지풀.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을 갖다가 키워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피방 같은 경우 고추가 원종이 되겠죠. 그리고 돌콩, 새콩이라는 것도 우리가 재배하는 콩으로 발달합니다. 크기가 커졌다든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경제성이 높은 부분만을 발달시켜서 일종의 기형식물이다 이 소리입니다. 작물은 야생식물에 여기다 딱 별표한 생존 경쟁에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그럽니다. 잘 가꾸고 보살펴주는 그 작업이 뭐다? 관리 작업이 재배 관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자, 틀린 답으로 해서 가장 잘 나오면 작물은 야생식물에 비하여 생존경에 강하여 잘 가꾸고 보살펴준다. 틀린 답으로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작물은 인간이 잘 가꾸고 보살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물료를 제공을 해주겠죠. 그래서 상호 무슨 관계?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는 이제 목적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은 제일 처음에 뭐가요? 뭐니 해도 뭡니까? 소득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뭐니 해도 소득입니다. 소득. 그러면은 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봐봅시다. 주로 작물이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식용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보조식량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인간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할 원료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해작물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주로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면 사료작물이 되겠죠. 푸른 상태로 베어서 토양의 공과 토양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풋거름이랍니다. 녹비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식품, 간식, 부식 등과 정저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온해작물도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일 그럽니다. 과수 그럽니다. 그리고 채소 그럽니다. 그랬을 때는 간식이나 부식, 보조식품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작물 그럽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그 생산물을 통하여 뭐니 해도 무엇을 올려야 할 수 있다? 수익을 올려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결국은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득은요, 총 수익에 대해서 뭐를 빼는 거다? 비용을 갖다가 공제하는 것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요, 수량을 가장 많게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산비를 절감을 해야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봐봅시다. EX 하나 딱 나옵니다. 여기서 수량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량을요 삼각형 면적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유전성이 높은 우수한 품종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유전성으로 나올 수 있고 품종이 이렇게 과거에는요 쌀을 갖다가 우리가 1000제곱미터당 300평이라 그러죠. 1000제곱미터당 쌀을 과거에는요 한 말밖에 못 먹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마지기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최근에는요 5가마니를 먹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품종 개량이 첫 번째 50% 정도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럽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체적 환경, 작물에 알맞은 체적 환경성이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세 번째 재배 기술이 알맞은 재배 기술이 적용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다음 중 수량을 구성하는 수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3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겁니다. 그러면은 수량은 그랬죠. 이 세 가지 3요소의 삼각형 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삼각형 면적은 그럽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삼각형 면적을 한번 봐보세요. 수량 그랬죠. 방금 1번 유전성 그랬죠. 여기에서 1번 뭐라 그랬어요? 유전성 그랬죠. 두 번째가 그랬습니다. 여기 환경성 그랬죠. 세 번째가 재배 기술 그랬죠. 요건 3요소죠. 그리고 이게 수량이 삼각형의 면적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수량 삼각형의 구성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게 EX로 한 문제 기억을 하여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면적이 최대로 되려면 그럽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정삼각형이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안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하나가 수량을 적게 만드는 제한 요인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무슨 요인설이 제한 요인설이 적용된다 그럽니다. 제한 요인설 그럽니다. 아무리 두 가지 조건이 좋아도 한 가지 조건이 불량하면 그거에 의해서 수량이 낮아진다는 설을 말하더라 이 설입니다. 제한 요인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재배 기온과 발달이 나옵니다. 이제 재배 기온과 발달에서 농경지의 발상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농사를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했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금강유역설 해가고 강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강돌낼 겁니다. 강돌. 금강유역설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강돌 기억하십시오. 금강유역을 주변으로 물을 얻기 쉽기 때문에 농사를 짓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농사를 지어서 문명이 나오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갑니다.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그럽니다. 그 부근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키리, 보리, 밀 등을 재배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는요, 뭐가 나왔다? 이집트 문명이 나왔죠. 벼 그랬죠. 인도에서는요, 인더스강 유역에서 표, 중국은요, 황하강 유역에서 표가 나왔다는 설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다일이라는 사람이 뭣도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제 해안지대 설도 여러분들이 나왔더라 이 소리입니다. 해안지대 그랬죠. 온화환기가 비옥한 토지로 토양수분이 넉넉한 해안지대에서 농경 발상지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요. 금강유역설 하나 기억하라 그랬죠. 금강유역설 디켄달이라는 사람 강돌레 그럽니다. 강돌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할 산간부부에서는 바빌로프라는 사람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바빌로프. 그래도 주장자 학자 이름이 은근히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봅시다. 이제 금강 유역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산간부에서 어떻게 작물 재배가 시작되냐 이 소리입니다. 금강역은 비옥하기는 하나 봄남의 묘곤 신농업이 근본적으로 파멸된다.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요. 비가 와서 홍수가 지면은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하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측량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거기도 뭐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것이 나오죠. 피타고라스라는 것이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거기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 농경이 정착하기 힘들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발상지를 어디로 보냐? 기후가 온화하고 그럽니다. 온화하고 산간부주 강계수 확보가 된 곳에서 농경이 시작되었다. 누가? 바빌로프라는 사람이 기억을 했더라. 또는 베벨로프 또는 바빌로프 그럽니다. 베벨로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문명이 뭐야 있습니다. 뭐가 있냐? 마야 문명 그럽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그럽니다. 멕시코 지역 중앙 아메리카에서 마야 문명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마야 문명에서 나온 것이 옥수수 그럽니다. 고구마 그럽니다. 호박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메리카 칠레 그쪽에서는 잉카 문명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안데스山脉에서 그러면 어떤 뭐다니까 여기에서 중앙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의 열대 고지 산간부에서 작물의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제 자 재배의 기원도 한번 봐봅시다. 이제 재배의 기원을 보면은요 구석기 시대에 그랬죠. 수렵 및 유목 생활을 했다. 신석기 시대 농경의 시작은 우리는 언제부터 주로 본다? 신석기 시대로 보더라 이 소리입니다. 언제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로 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농사를 시작한 때는 언제로 보냐? 벼농사로 봐야겠죠 이제. 그래서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벼농사의 시작은 그러면은 구석기 시대 농경 단계로 도칠수 벼 나무가지 등을 이용했다. 신석기 시대는 돌칼 돌갱이 그럽니다. 청동기 시대는요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동을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거나 세계사를 보면은요, 청동 농기구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청동 농기구는 없고 그때도 돌칼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철기 시대에 그러면 농경의 충력을 사용했다, 가축을 이용했다, 말이나 소를 이용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산업혁명 시대 동력 활용한 농기계 등장. 이때 경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전에는 소나 말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를 이용해서 농가리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대는요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병해충을 방지하는 방제기가 나옵니다. 또는 농산물을 수확해서 건조하는 건조기, 그리고 모를 심는 이양기, 그 여러분들이 땅을 갈거나 운반을 할 때 트랙터, 벼를 베고 결속하고 탈곡까지 해주는 컴바인 수확기 등이 자동화 대형화가 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자 재배 조건만 봅시다. 작물 생산 극대화를 위해 적정한 환경 조건과 작물을 냉장에 필수적이다 그랬죠. 이 두 가지 함량을 조작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농경법의 발견가입니다. 야생식물의 열매를 따갖고 와서 집 근처에다 버렸더니 그게 다시 나서 열매를 열게 하더라. 우리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거기에서 먹고 버린 종자에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파종의 개념을 일으켰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재배 기원가입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그래도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추정하는데 우리는 유물로 봐서 약 몇 년 전에 15,000년 전에 우리도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있고 김포 한반도 청홍군 옥산면 소놀이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거 요거 하나 봐도 돼요. 삼한시대 그럽니다. 또는 삼국시대 그럽니다. 일일동의전에 의해서 참깨, 콩피, 기장, 보리, 벼 등으로 재배하였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다 봐봅시다. 혹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재배한 5곡 5가지 중요한 곡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참깨, 콩피, 기장, 보리, 벼로 대잡아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럽시다. 미곡이라 그럽시다. 미곡은 당연히 뭐가 돼? 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맥곡이라 그래 봅시다.
맺곡 그럽니다. 맺곡은 보리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두곡 그래 봅시다. 자, 여기다 씁니다. 두곡은요, 콩이나 팥이 되겠죠. 팥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잡곡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잡곡은요, 두 가지를 씁니다. 옥수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가 있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피가 있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곡은요, 벼, 보리, 콩, 조, 피 또는 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삼국시기에 중요한 우리나라 오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옥수수 있어요, 없어요? 옥수수 없었습니다. 수수 있어요, 없어요? 수수 없습니다. 가면은 밀 있어요, 없어요? 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삼국 삼한시대 때 우리나라 중요한 오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EX가 하나 나오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할 거라 이 소리입니다.